네, 지난주 경제 지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지표는요, 그 앞선 한 주에서 보여줬던 제조업 PMI 지표에 이어서 ISM과 IHS에서 발표하는 7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조업 PMI 지표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와 제조업 PMI 지표는 모두 기준선이 50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지표가 높을 것이다. 즉 제조업 PMI가 뭐 50, 51 그렇다면 서비스업 PMI는 뭐 52, 53 이렇게 제조업 PMI보다 좀 지표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힌트를 먼저 드렸었죠. 자, 7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는 6월 달에 55.1에서 7월 달에 53.7로 하락했습니다. 2016년 8월 이후에 약 3년 만에 최저치고요. 월가에서는 6월 달 55.1보다 잘 나온 55.7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IHS에서 발표하는 7월 달 서비스 지수는 6월 달에 51.5가 나왔는데 7월 달에 53.0으로 6월보다는 7월 달에 잘 나왔습니다. 똑같은 서비스업 PMI 지표인데 발표하는 곳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 110.98로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목요일 날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8,000명 감소해서 20만 9천 건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은 21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달 도매 재고 전월 대비 변함없음. 자, 미쓰리는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없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게 아니라 부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도매 재고는 대신에 마이너스 0.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증가됐고요.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는요.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 0.1%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그래도 이번 달에는 즉 7월 달에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오겠지. 한 0.1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랬는데 오히려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에는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미국의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 8월 2일 발표한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가 8월 달 증시가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2100포인트를 예상하실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반등해서 지금 1937포인트인데 2000포인트까지만 가도 뭐 올라간 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나 2100포인트까지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제가 다가오는 한 주,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미중 무역 협상의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25%로 인상하면서 무역 협상을 완전히 깨버렸고요. 그리고 그때 증시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6월 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가시화하고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냐,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냐, 그거를 쟀죠. 그때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저 여자는 이슬만 먹고 살 거야. 저 여자는
똥도 안 쌀 거야. 뭐 그렇게 막 환상을 써가는 것처럼 그래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 기대가 너무 커지다 보니 50bp 할 거야. 남은 연준이 회의 기간 동안 3번 할 거야. 이렇게 점점점 꿈과 희망과 욕망이 커졌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덕분에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월 30일 날 25bp밖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살짝 배제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말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배제했다가 다시 그때 배제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은 시장이 다시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혹은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과연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시장에 기대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트럼프가 원하는 1% 금리 인하를 하던 무언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다.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지난번에 발표된 고용지표와 맞물려서 과연 시장에서 얼만큼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한다는 건 예상은 확실한 것 같고요. 과연 얼만큼 금리 인하. 근데 25bp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픈 이유가 이거죠. 8월 2일 날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만약에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진했을 때 25bp 금리를 인하해도 앞서서 25bp를 했기 때문에 또 25bp 인하했으니까 50bp 인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7월 30일 날 금리 인하한 거는 그건 난 모르는 일이고 그건 과거야 과거. 왜 자꾸 과거를 들쑤셔. 지금부터 50bp 해야 된다니까. 이러한 심리가 작용이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체크를 좀 넘어가 보면은요. 우선 유럽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IMF 총재는 다 유럽 사람들이 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힘들어하고 있고 독일 경제가 꺾이고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 막 콩가루 집구석이 됐으니까 혹시 이렇게 혼란을 틈타서 차기 IMF 총재가 비유럽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동안 IMF 총재는 우리가 다 해먹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우리 유럽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그냥 전폭적으로 밀자. 그래서 비유럽권 사람들이 명함도 못 내밀게 하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단일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누가 됐냐면 12시간의 회의를 넘은 논의와 2차례 표결을 통해서 불가리아 출신의 게로기에바 세계은행 CEO를 단일 후보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 IMF 차기 총재는 10월 4일 날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 보면은요. 독일 6월 달 독일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월가에서는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다행이다. 원래요. 제가 그랬죠?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빛난다고 말씀드리죠. 자, 독일 재무장관이 우리 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 야, 미국과 중국 니네 좀 작작해라. 니네가 자꾸 무역전쟁하면 세계 경제 타격받거든? 빨리 정신 차리고 이성 잡고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아서 복귀해. 우리 가뜩이나 죽을 것 같은데 니네 때문에 더 죽을 것 같아. 라고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독촉하는 멘트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집구석을 튀어나가려고 하는 영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지난번에 이 보리스 총리의 명을 받은 이 협상가가 벨기에 브뤼셀에 갔죠. 가서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우리는
목에 칼이 돌아도 10월 말에 할 거야. 뭐 재협상 하든가 아니면 노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니 기간은 늘려줄 수 있는데 재협상은 안 되라고 하는 유럽연합과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겠죠. 자, 유럽연합은 아무리 봐도 영국은 쟤네 다른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다른 계획은 없이 그냥 저것들 노딜 브렉시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난 모르겠다. 이런 성명서를 냈고요. 영국은요. 유럽연합이 자꾸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네. 다시 재협상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국은 재협상할 생각이 있다. 그건 지네 생각이고 유럽연합이 해주기 싫다는데. 뭐 저도 굉장히 이기주의이긴 하지만요. 예, 영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이기주의입니다. 예. 아니 왜 유럽연합은 우리랑 얘기를 안 한대? 왜 협상을 안 한대? 쟤네들 웃기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합의를 봤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왜 또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냥 지네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지네 유리한 대로 결론 내리고 자 7월 31일 이후에 브렉시트 이후에 조기 총선을 추진하려고 하죠. 왜? 브렉시트 이후에 조기 총선을 진행하면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의 엄청난 득표로 압승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보리스 총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자, 총리실 직원과 내각 특별 보좌관들에게 10월 말까지 여름 휴가 가지 마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보수당 내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이 보리스 총리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정부 불신임 가능성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막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1야당 제레미 코미 대표의 생각이죠. 자, 어떤 방법이냐. 고정암기 의회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안을 하원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보리스 총리를 사퇴시킨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불신임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총리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청사에 살고 있는 보리스 총리와 그 내연녀를 명도 소송을 통해서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리스 총리는 뭐 쟤네들이 뭐 불신임함을 하든 말든 그냥 버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수당 내 노딜 브렉시트를 싫어하는 의원들과 야당들이 즉 정부 불신임을 추진한 그 사람들이 엘자베스 2세 여왕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유 저 총리 좀 어떻게 좀 끌어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여왕은 사퇴시킬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여왕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한쪽만 말 듣고 그럴 수가 있냐? 이래서 어찌 보면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국 여왕은 그 카드를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정치적인 중립이 무너지니까. 자, 그리고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뭐 하원을 통과시키던 말던 나는 그냥 계속 버틸 거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시간이 흘러 10월 말이 될 거고 10월 말에 브렉시트가 어떻게든지 되면 나는 11월에 조기 총선을 진행해서 압승을 해야지 이런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감소했습니다. 자, 2012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영국의 분기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영국 재무장관은 그거 우리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전체가 어려워서 그래. 참 제가 이렇게 영국 브렉시트에 관련돼서 이 영국 사람들, 이런 뭐 보리스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 멘트들을 적으면은요, 야, 이런 우월주의가 없고, 이런 이기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이탈리아도 정치판이 개판입니다. 재정 적자 확대 때문에 유럽연합과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재정 적자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구구정당 동맹과 그리고 그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간다면서요. 그것처럼 지금 이탈리아 정부를 끌고 가야 되는 연립정부가 연립정부 내에서 내분이 있다라는 거죠. 고속철도 사업이 경기 활성에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동맹과 웃기고 있네. 야, 그거 환경 파괴할 수 있는 거 하지 마. 라고 부르짖는 오성운동,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이탈리아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정책마다 동맹과 오성운동의 의견 차이가 너무나 커서, 동맹이, 야, 우리 저 오성운동이랑 같이 연정 못하겠어. 야, 연정 우리 붕괴시킨다. 공식 선언하고 조기 청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자, 이란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제재를 모두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개삐졌어요. 왜 삐졌냐면 아니 G7 재무회의에서 G7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불러서 트럼프랑 이렇게 한 방에다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야, 니네들이 대화 좀 해봐. 그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이란은 우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대가지고 되게 지랄 연병하지? 아, 왜 지네들이 이렇게 중재한다고 난리치지? 아니 지난번에 아베도 그렇고 너 마크롱도 그렇고 왜 그러냐? 이거는 이란과 나의 문제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도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나고 그래야지만 내가 노벨평화상 받거든. 니네 마크롱이랑 아베 괜히 나대가지고 내 노벨평화상 넘보지 마라. 뭐 이런 멘트를 했더니 마크롱 대통령이 야 트럼프 저놈 진짜 웃기는 놈이다. 아니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지랄이네. 뭐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삐진 상태입니다. 자,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은요. 지난주에 글로벌 금리 인하가 대세였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3번의 금리 인하를 25bp씩 했습니다만 2개월 만인 7일 날 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25bp가 아니라 35bp를 인하해서 현재 지금 인도 금리는 5.4%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50bp를 인하해서 1.5에서 1.0으로 금리를 인하시켰고요. 태국도 1.75였던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했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야, 그동안 전 세계 경제 엔진으로서 중국이 되게 각광받고 사랑받았는데 이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 중이거든. 이제 중국 끝났거든. 뭐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위안화가 가장 이슈가 됐었죠. 자, 위안화 가치 7위안선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를 겪었습니다. 포치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 분명히 저거 정부에서 환율 조작한 걸 거야. 라고 중국의 환율 조작을 의심했고, 근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스템은 1994년부터 관리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해서요. 외환시장이 열리기 전에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당일 환율 시장은 인민은행이 제시한 그 기준 환율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기준 환율을 공표하는 인민은행이 어떻게 기준 환율을 공표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선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거 인민은행이 저거 시진핑이 저거 개입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자, 인민은행은 야, 위안화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 인민은행이 아무리 기준 환율을 공표한다고 해도 인민은행에서 시장의 어떠한 그 기준을 보고 공표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즉 다가오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환율 방어용 채권인 중앙은행 증권을 300억 위안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인민은행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 달에 발표됐어야 될 환율 보고서가 한 달 동안 지연됐죠. 물론 그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미쓰니는 조심스럽게 10월 달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국이 한 달 넘게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 걸 보고 저것들이 환율 보고서를 왜 발표를 안 하지? 우리를 혹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나? 하는 긴장감도 중국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 재무부 내에서 환율 조작국 카드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늦게 발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제시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드를 좀 빨리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중국 저것들이 환율 개입했어 라고 얘기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자, 인민은행장이 위안화 환율에 마지노선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니네 미국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어? 그래요. 한번 보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환율 전쟁의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 무역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죠.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에다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해라고 지시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우리 콩을 안 사준단 말이야. 저것들이 왜 사준다고 하고 안 사준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줬어. 사주고 그리고 안 사준 게 있긴 있어. 그건 뭐냐면 일부 품목은 말이지 관세를 제외하고도 너무 비싸서 우리 중국이 못 사줄 것 같아서 안 사준 거야.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주냐? 가격이 비싸서 못 사준 건 있지만 안 사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산업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은 히토류로 반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를 잠깐 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요. 우선 7월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 7월 말 기준으로 3조 1,037억 달러가 됐습니다. 1,037억 달러. 연초 대비 310억 달러가 증가됐고요. 대신 6월 달 대비는 15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의 달러화가 위안화 대비 2.5% 상승한 거를 감안하면 어찌 보면 이건 외환 보유고가 6월 달 대비 감소됐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만약에 달러화가 강세가 되지 않았고 달러와 위안화의 변동성이 없다면 오히려 더 증가됐겠죠. 즉 그 얘기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 중국의 수출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3.3% 증가했고요. 중국의 수입은 한 9% 감소했겠지? 라고 했는데 5.6%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의 7월 달 총 무역 흑자는요. 45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월 달 총 무역 흑자 509억 8천만 달러보다는 좀 적지만 시장 예상은 중국, 지네들이 지금 미국과 무역 분쟁하고 있는데, 무역 흑자 많이 냈겠어? 그까이 거 한 387억 달러 정도 냈겠지라고 했는데, 450억 달러 넘게 낸 거죠. 자, 인민은행에서는요, 2019년 2분기 중국 화폐정책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제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리도록 지원할 것이다. 산업은행이 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중국 화폐 정책처럼 보이는데 이 얘기는 결국 미국과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무역 분쟁이든 환율 분쟁 속에서 우리 중국은 계속 지원해주고 돈을 풀고 그러면서 버틸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겠죠. 자, 7월 달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6월 대비 0.3% 감소했다. 3년 만에 마이너스 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환율 전쟁 관련돼서 무역 전쟁 관련돼서 경제 지표 관련돼서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10위권에 드는 국가들, 야, 니네 90일 시한데 개도국이라는 옷 좀 벗어라잉. 그랬더니 중국은 우리 생각 없거든. 어디 내 옷을 벗기려고. 벗기지 마. 못 벗길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고, 멕시코와 브루나이는 벗을 가능성 있고,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도 예, 벗을게. 알았어. 네가 벗으라면 벗어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벗겠다고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개도국이죠. 예, 우리나라도 이 개도국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니네 이제 OECD에도 가입했으니까 선진국해?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너무 농협 분야의 타격이 커질 것 같으니까 저기요, 저희 아직까지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선진국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냥 자리만 그냥 개도국에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예,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 포함됐지만 G20에 포함이 됐지만 예, 개도국 위치에서 예, 조용히 몸살이고 개도국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챙길 거는 좀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벗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변경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박살내고 또 레리 커들로는 증시를 또 어느 정도로 또 무너지지 않게끔 또 이렇게 예, 희망 고문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2018년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중국 업체의 통신, 비디오 장비 구매 못하게 하겠다. 자, 7일 날 발표했고요. 13일 날 이제부터 시작돼가지고 60일인가요? 예, 그 안에 동안에 뭐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화웨이, GT, 하이크비전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이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규제는요. 지난번에 미국이 실시한 블랙리스트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보류시켜 라고 했고요. 또 하나 5조 3천억 원치 중국산 목재 가구에 대해서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려서 최고 229%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근데 중국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와 미국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쓰리 생각은 다른 게 어차피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위에 있는 거는 팩트지만 지금 상황은 중국과 미국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트럼프랑 비교를 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 각지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농업 지원과 농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내놓은 얘기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9월 달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 취소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저런 얘기 콧방구도 안 껴요. 그래? 하지 마. 괜찮아.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더 불리한가 보자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시황을 좀 보면은요. 제가 지난주에는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 올랜도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 수석 전략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뭐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고 그리고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 아이칸이 얘기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자, 미쓰리가 얘기하죠. 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시장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이 아이칸의 생각으로는 중국과 무역 합의를 돌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미쓰리 생각에는 그건 지금 불가능하다.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5월 달에 2천억 달러 관세를 10에서 25% 인상한 다음에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7일 미국 재무부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6월 달 미국이 걷어들인 수입 관세가 총 60억 달러라고 합니다. 4월 달에 48억 달러, 5월 달에 53억 달러에 비해서 60억 달러면 4월, 5월보다 많이 걷어들였죠.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5월 달에 중국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25% 관세를 올렸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6월 달에 미국이 걷어들인 수입 관세가 총 60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30억 달러가 중국에서 걷어들인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미국 기업들이 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34억 달러의 부담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1% 급감했지만 관세를 인상하는 바람에 중국으로부터 30억 달러는 걷어들였으나 미국 기업들이 34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역전쟁입니까? 이 얘기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상 금리 인하를 좀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 사람은 뼛속까지 비둘기지만 상당히 신중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미 완화적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이미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듣고 있나? 네가 왜 자꾸 이렇게 연준을 들쑤시니? 네가 그런다고 우리 연준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뚝심 있는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이 연준 듣고 있나?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중국이 타깃이 아니라 연준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쓰리와 그리고 인베스터스 수석 전략가의 어떤 그 생각에 뭔가 확인 사살을 시켜줬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문제는 중국이 아니야. 우리 문제는 너무 거만해서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많이 긴축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연준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쓰리는 그러죠. 야, 너무 건방지고 네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트럼프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 낮추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는 아니지. 트럼프 너는 제로금리를 원하고 있지. 그럼 너는 결국 미국의 금융위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 나바로는요. 다른 나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연말 전에 기준금리를 최소 0.75에서 1% 인하해야 된다. 미국 경제는 바위처럼 견고한데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해서 성장률을 희석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학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9%가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20%가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자, 시장은 이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걸 예상합니다만 25bp보다는 50bp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금 다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시장은 그렇게까지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1% 인하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끌려갈 거라는 거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악재를 발생시켜서 증시를 하락시키니까. 그러면 증시가 하락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마 한 10년은 아마 명줄 줄어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몰렸냐면 제닛 옐런과 벤 버냉키, 그다음에 앨런 그린스펀, 그다음에 폴 보커가 제발 파월 의장한테 좀 협박 좀 그만해라. 그렇게 공동 탄원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낼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5bp가 아니라 이번 9월 달에는 50bp를 인하할 거야.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피터 나바로는 1년 안에, 올해 안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죠. 올해 지금 7월 달 끝났으니까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즉 3번의 금리 결정이 남았는데 3번의 금리 결정이 남은 기간 동안에 0.75에서 1%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0.75 인하한다는 얘기는 25bp씩 계속 연달아 계속 하는 거고 1% 인하한다 그러면 3번의 금리 인하 중에
세 번 다 모두 금리 인하를 하던가 하면서도 한 번은 50bp를 인하해야 되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지금 통화정책이거든요. 그럼 과연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5bp는 어디다가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은 시장에서 지금 9월 달에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25bp, 그러니까 50bp 인하하면 시장에서 그래 50bp 인하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50bp 인하한다면 시장이 성에 찰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욕심 때문에 쓸데없이 금리만 인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그러죠? 한 사람만 내려오면 됩니다. 자, 오늘 노따방미스리가 준비한 지난주 증시 돌아보기,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8월 12일, 12일부터 16일까지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그림들을 또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8월 11일 오후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복이니까요. 더위 조금만 이겨내시고요. 팥빙수 하나라도,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나 이거 나를 위해서 즐겁게 먹어야지 하면서 기분 좋은 일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